감성영재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 주말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이니까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3일 동안 쉴 수 있는 꿀 같은 시간을 얻으셨네요. 저는 예전에 증권사 다니면서 주 5일 근무할 때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유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니까 실적에 대한 압박이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엔 제가 뉴욕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시황을 읽는 사람이니까 두 증시가 시간차를 두고 맞물려서 개장되고 폐장되고 이 리듬을 타면서 시황을 읽으면은 시황이 굉장히 잘 읽히는데요. 둘 중에 누가 하나 휴장이 되어버리면 그 리듬이 살짝 깨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렇게 긴 연휴가 생기면 제가 그 리듬이 엄청나게 깨져서 그 리듬을 다시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어쨌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3일 동안 푹 쉴 수 있는 분들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에 빵빵하게 재충전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일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그래, 돈 버는 게 최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는 전생에 일하는 백정이었을까? 나는 전생에 일만 하다가 죽은 황소였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정쩡하게 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돈다방 미쓰리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6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 읽을 거고요. 경제 걱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05, S&P 500이 1.63, 나스닥이 2.47%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습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하락했어요. 제가 바로 앞에 방송에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왜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지, 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당장 전일에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왜 상승했습니까?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이게 악재란 말이에요.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우리는 전망치를 이렇게 하향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뉴욕 증시를 상승시킬 이유입니까? 6월 3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했냐면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아니,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니까요. 근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할 이유입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뉴욕 증시는, 아니죠, 증시는, 주식은요 오르고 내립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뭐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거 왜 올라갔지? 하고 근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이유를 붙이는 거거든요.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하락하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왜 오르고 왜 그 다음날 또 하락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금 이유를, 원인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쓰리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드릴게요. 제가 5월 29일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 이슈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 길게는 짧게
혹은 짧게는 2달 정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꺾였다. 자, 그런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는 없다. 그게 주가에서 얘기하면 뭐 조정을 받든 아니면 뭐 눌림목을 받든 어쨌든 간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살짝 방향을 틀기도 하고 또 방향을 틀다가 다시 방향을 찾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3개월 혹은 2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모는 종이에 쭉 찍어봤더니 분명히 경기 지표는 둔화됐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6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면 혹은 경제 지표가 못 나온다면 이렇게 2가지를 가정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죠. 그 시나리오를 다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에 경제 지표가 좋으면 연준은 그래, 경제 지표 괜찮네. 그리고 6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고용 지표 잘 나왔어. 그래, 연준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6월 달에 50bp,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은데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못 나온다면 2가지 경우가 생기죠.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 인상이 후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시가 될 거고요. 이 시나리오는 바로 그 전주였던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6%씩 반등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시나리오가 먹혔죠. 경기 지표가 꺾였는데 그 꺾인 경제 지표를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 덕분에 뉴욕 증시가 6%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좋은 시나리오고요. 경제 지표가 못 나왔을 때 나올 나쁜 시나리오는 바로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죠. 제가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지표들이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키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뭐 지금이 베어랠리 마켓이라는 둥, 데드캣 바운스라는 둥 이런 단어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조금만 방향성이 보이면 바로 해석이 돼요. 지금은요, 시장이 뭐 베어랠리 마켓이니 데드캣 바운스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미국의 경제 지표는 꺾였다. 그럼 이 꺾인 것이 인플레이션 완화냐, 경기 침체냐, 이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계속 꺾이는 게 아니라 살짝 잘 나오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살짝 잘 나오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주식시장은요, 어떤 경우라도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물론 경제지표가 못 나왔을 때 경제지표가 꺾이고 있구나. 이거 인플레이션 완화구나. 연준이 금리 인상 후퇴할 수 있겠네. 이런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지표는 꺾였지만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지금 원인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지금 뭐 지지부진하든 뭘 하든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여전히 국제유가 고고싱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글로벌 경제 이슈는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날 발표된 노동부 고용지표 도대체 얼마나 잘 나왔길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39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32만 8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실업률 전월과 동일한 3.6%입니다. 그리고 임금 평균 증가율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전월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일에는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합니다. 금요일 날은 노동부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이거 중심을 못 잡으면은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이 안 가요. 아니, 왜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하지? 왜 고용 지표가 못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하지?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5월 29일 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오늘도 다시 전해드리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예요. 즉,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왜? 지금 3개월 혹은 2개월 동안 경제 지표가 꺾였기 때문에 와, 이거 경제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강하다. 따라서 연준은 경기 둔화보다는 고용이 강하니까 뭐 아직까지는 둔화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연준 그들의 계획대로 긴축을 계속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전일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뭐 경제 지표가 못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완화냐, 경기 침체 우려냐, 혹은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이 긴축을 계속 할 건데 그 긴축 시나리오는 뭡니까? 바로 6월달, 7월달 50bp씩 2번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50bp씩 연달아 2번, 아니죠. 연달아가 아닙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하면 연달아 3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월달에 50bp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석 달 만에 1.5%의 금리가 인상되는 건데 이건 결코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증시는 이걸 어떻게 포장했냐면 7월 달까지만 금리 인상 50bp 하고 8월 달에 연준 금리 결정하는 회의 없고 하반기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꺾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연준은 6월달, 7월달 50bp 금리 인상 2번 하는 걸로 하반기에 이제 동결로 가는 거니까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증시는 하락했어요. 뉴욕 증시가 한 주 동안 6% 상승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한 주 동안 0.04%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팩트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이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더 이상 악재가 안 될 것 같은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래, 금리 인상은 증시에 부정적이지만 6월 달에 50bp 인상하고 7월 달에 50bp 인상하고 하반기에 동결하면 그래,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전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상 경로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 얘기는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할 거고 11월 달에도 할 거고 12월 달에도 할 거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9월 달 금리 인상 중단론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는 6월달, 7월달만 금리 인상하고 하반기에 안 하겠지 하고 지금 안도를 하고 있죠. 그 안도를 한 일부 전문가들이 뭐 베어 랠리 마켓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누가 하반기에 금리 인상 안 한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요. 원래 그 비둘기파였습니다. 근데 매파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왜 비둘기에서 매파로 바뀌었냐 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요. 비둘기파였는데 신중론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그 정치계에 비유하자면 엄중해야 된다는 수박론자들처럼 맨날 엄중하고 진중하고 뭐 신중하고 막 그러재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뀌었어요. 이 비둘기파의 어떤 사람들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9월 달뿐만 아니라 누가 하반기에 금리 인상 안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록 꼭 굳이 50bp가 아닐지언정 25bp라도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증권사에서 뭐 3분기 증시 반등하고 뭐 4분기 안 좋아질 거라면서요. 3분기에 주식시장이 좋을 근거를 대라고요. 뭐 JP모건 CEO가 주식시장에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날 6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 인원 10% 감축하고 신규 채용 전면 중단하겠다. 경제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죠. 그리고 블랙로 CEO도 시장의 공포가 더 많은 변동성을 얘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6월달 증시 전망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전망 내놨어요. 자, 제가 경제 걱정하자 그랬죠. 금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일정 좀 체크하시면서 금리 걱정을 좀 해봅시다. 지금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맥시멈 1%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금 금리 차는 한국이 0.75%, 즉 75bp 높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뭐가 괜찮느냐? 아직은 우리나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6월 달에 연준이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6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기준금리가 25bp 차이로 줄어듭니다. 물론 25bp 차이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좀 높습니다. 25bp 높습니다. 6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연준은 연달아서 FOMC 회의가 열리죠. 7월 말에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금통위가 7월 14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7월 FOMC 회의보다는 먼저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14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7월 말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드디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차가 생기는 거고 7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금통위가 7월 14일 날 금리를 동결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최소한 25bp는 할 거예요. 그러면 7월 14일 금통위가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7월 말일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7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날 금통위가 있죠. 그러면 8월 25일 날에도 금통위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라든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물건 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데 당연히 한국에 자금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한국과 미국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과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은 지난번에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금리 0.15% 인하했어요. 이게 75bp 아직까지는 1% 가까운 차이가 있으니까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론 유출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금리 차가 줄잖아요. 그러면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7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되는데 만약에 7월 14일 금통위가 25bp 금리 인상하면 2% 동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14일 날 금통위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가계부채 많고 경제 안 좋아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막 진입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경제 괜찮을까요? 더 걱정되는 거. 뭐 경제는 뭐 그냥 뭐 모르면 뭐 전문가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이 통수권자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솔직히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앞이 캄캄하죠. 여러 상황으로 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픈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 희망 고문에 희망 회로에 여러분 영혼 털리고 계좌 털리지 말고요. 멘탈 잡고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스리 할 때 저는 사실 막 여러분 주식 사세요 이런 방송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째 보면 약간 그 부정론자에 대한 이미지가 씌워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호응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여러분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지금 주식 사세요 하면 될 텐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합니까?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옛날에 세력 매매할 때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또 저도 당한 적도 있었고 그런 걸로 보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요. 그냥 긍정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 시황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매매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예를 들면 저처럼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볼까? 주식 투자 해볼까 하는 분들이지 그분들은 저처럼 이쪽으로 막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면은 실증 나듯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주식시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좋다는 얘기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 막 구독자 막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 저는 제가 어떤 얘기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독했다가 와 혹시 뭐가 있나 왔다가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왜 안 좋다 그래 다른 전문가는 좋아질 거라는데 왜 안 좋다 그래 안 들을래 하고 나가실 분들이 뻔히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 수 느는 것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저는 또 다가오는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뭘 체크하고 뭘 걱정해야 되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올 건데요. 어떤 전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 암울합니다. 설령 쓸카드가 많은 미국은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요 답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9.11 테러 때 코스피가 뭐 300포인트 그때도 올라갈 놈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빠질 때마다 또 그냥 안티 코스피 같은 안티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또 시퍼런 바닷물 속에서 지 혼자 빨간색 막 기둥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찾아가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시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는요 베어 랠리 마켓 이런 거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베어 마켓 랠리 뭐 데드캣 바운스 이런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6월달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 안 좋게 본다고 했죠. 자 다시 정리하면 미스 D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5월달에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증시가 하락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살짝 후퇴해주고 그러면 6월달에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왜?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6월 달에 괜찮을 그런 분위기가 5월 말에 나타났거든요. 5월 말에 어디 나타났습니까? 5월 말에 뉴욕 증시에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6% 상승했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마이너스 0.04%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요. 연준은 꺾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독립성을 보장한다.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래 6월 달에 50bp, 7월 달에 50bp 끝 했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9월 달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50, 뭐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50bp 5월 달에 금리 인상한 거 30년 만에 22년인가 30만 년 만에 처음 해본 거죠. 아직까지 충격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문가든 어떤 증권사든 뭐 알고 있는 악재는 어쩐 이런 개소리 하면 욕해 주세요.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 제가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가장 잘했던 것이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좀 제일 잘한 것 같고요. 내일도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조심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